자, 41페이지 무효와 취소 보겠습니다. 일단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하나의 법률행위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모두 있을 때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자, 무효와 취소에서 일단 무효에서는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와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는 효력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 후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전 거래를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니까 거래 후 허가 전 상태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유동적 무효 상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 청구 따위 할 수 없지요. 다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라면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가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설령 지급 날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직 허가 전에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생기질 않으니까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기초로 해서 매도인 부동산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중매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또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아먹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권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매수인이 만약에 거래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도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게 반가로의 5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걸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가라 3번은 일부 무효와 연결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걸 일괄매매했어요. 을에게. 근데 요게 허가 전이야, 토지가. 그럼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지만 137조 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잖아요. 그럼 판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했을 때 토지 거래 허가 전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무효니까 건물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겠지요. 자, 반가로 4번 42페이지. 거기에 보면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다 그러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할 수는 있는가? 이거는 된다. 자, 그럼 앞에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나 매수인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하시고요. 반가로 5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반가로 6번 일방적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반가로 6번에 보면 매수인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 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박스하고 확정적 무효. 따라서 더 이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미리 손해배상 액수를 예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관련하여 불이행 시를 대비해서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수도 있고요. 반가로 7번은 별개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가 뭐였죠?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해제할 수 있다. 그거죠. 네. 반가로 8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 따위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오른쪽 이런 유동적 무효 상태가 언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가?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된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가 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미등기 전매행위나 중간생략단기 합의가 있으면 깡그리 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 없는 계약에 해당하도록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3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서를 작성. 이런 것들이 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보더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계약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내용을 허위로 작성.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작성. 이런 것들은 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목적이더라. 그렇죠? 반가로 1, 반가로 2. 확정적 무효다. 다음 페이지 그 반가로 2번과 관련해서요. 43페이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자, 각과 을이요. 허가구역 내에서요. 허가 전 거래를 했고요. 계약서 따위를 위조해서 허위로 작성해서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건 무효죠. 그럼 이것도 말소가 돼야 되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등기 넘겨주고 돈은 다 받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양도세가 얘한테 일단 부과가 됐어요. 그럼 갑은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대금을 받긴 받았는데요. 을과의 거래가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에 해당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고요. 따라서 을등기는 말소시킬 거고요. 저는 돌려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양도세 못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 그건 그거고 일단 너는 받은 돈 안 돌려준 상태잖냐. 그러니까 일단 양도세는 내라. 그게 우리 판례예요. 황당하겠죠? 황당해요. 그래도 그게 판례예요. 보세요.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이 일단 있다. 왜? 돈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세금은 내라 말이죠. 왜? 이놈이 말만 돌려준다 그러고 안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금은 내고 혹시 나중에 돌려주면 양도세 부과된 거 환급받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내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가로 3번은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 합의 아래 전전매매 미등기 전매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건 얘네들이 이런 짓까지 했어요.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고 얘를 생략한 채 요 둘 사이의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 이 허가는 갑병 사이에서는 계약을 한 적이 없죠.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도 무효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절대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 허용하지 않겠다가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가로 4번은요. 웃긴 놈들 두 놈이 있었어요. 웃긴 놈들이에요. 둘 사이 허가 전 거래를 했어요. 아직 대금 청구 못하죠. 유동적 무효니까 대금을 청구 못하는데 대금을 청구했어요. 이 자식이. 을이 줄 리가 없죠.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못합니다 이거. 근데 해지했어요. 해지했더니 그래? 그럼 계약금 돌려달라.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원래 이것도 반환 청구 못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잖아요. 근데 반환을 청구하면서 엔드 이 땅을 감유해버렸습니다. 자, 이때 갑과 을은요.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를 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대금 청구 못하는데 청구했고요.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못하는데 해제했어요. 즉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을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못하는데 반환 청구했습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얘네들이 이거 허용할 수 없다. 못하는 거 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면 얘네들은 더 이상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 둘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양 당사자 모두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하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라고 본 판례예요. 그게 반가로 4번 판례입니다. 반가로 5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서 허가 전 거래를 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기로 했어요. 이걸 조건으로 붙였어요. 이게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돼. 그러니까 이 농지 전용 허가는 거래계약을 유효로 하는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부 허가 전 거래 행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농지 전용 허가가 불가능해졌어요. 즉 정지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 없죠.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 없이 뭐가 됐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 반가로 5번. 반가로 6번 아까 말씀드린 거 일방적으로 철회한 거 확정적 무효. 반가로 7번 허가 전 거래를 했는데요. 얘가 만약에 착오가 있어. 그럼 착오 취소하면 돼요. 사기 강박 당해서 취소하면 돼요. 강행복구 위반해서 그냥 무효예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가 유동적 무효인데 단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게 반가로 7번입니다. 일단 오른쪽 45페이지 8번 불허가가 나오면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허가 관청에서 이렇게 허가 신청서 내면 불허가 난다. 다시 써와라. 다시 써와라. 허가 신청서를 다시 써와라. 고쳐라.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써와라. 이런 의미에 이럴 때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오른쪽 반가로 8번 허가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러나 네 번째 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불허가 처분을 할 의도로 불성실 기재에서 불허가 처분이 있다. 불성실 기재에서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불허가 처분 사유가 이래요. 이렇게 불성실 기재하면 안 된다. 자세하게 이렇게 기재해서 허가 신청하라라고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이 나와요. 이럴 때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은 갑과 을이 허가 전 거래하면서 말일까지 허가를 받자 그랬는데 말일까지 허가를 못 받고 기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유동적 무효. 그게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금만 수수했어요. 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이렇게 허가 전 거래를 했고 계약금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거 우리 계약금 해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계약금의 해제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그 계약금 해제권은 행사를 못합니다. 이때 요 허가가 이행 착수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허가를 이행 착수로 보면 허가 후에는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못합니다. 반면에 허가를 이행 착수로 안 보게 되면 허가 후에도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판례 허가 받았다는 건 아직 이행 착수 아니다. 그래서 허가 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좀 많죠? 다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출제도 됐었던 것들이고요. 일부 무효 법리 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 전부 무효. 다만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유효. 이게 일부 무효 법리죠. 당연히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이 되려면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이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가분적. 나눠질 수 없다면 불가분이라면 일부 무효 법리는 적용 여지가 없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무효행위 추인 139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행위 반사의 질성이 불공정한 법률 때에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장래효 그랬죠? 따라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효인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재활용하는 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게 되는데 당연히 무효등기를 유용하게 되면 무효였던 등기가 유효로 바뀌게 될 텐데 이게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다.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행위를 그대로 무효로 끝내질 않고 그 무효인 행위를 들여다봤더니 유효한 다른 행위가 들어있더라. 그럴 때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애초에 무효가 아닌 유효한 행위를 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그런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유효한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보게 됩니다. 됐죠? 그 판례가 나왔는데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신해서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주기로 무효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야, 이 병한테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 채권을 네가 가져가라. 임금 대신.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임금 지급 대신에 채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임금 지급 대신 이거와는 상관없이 갑이 을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취지라면 그럴 때는 단순한 채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겠다. 임금 지급 대신 넘기는 거 이건 무효다. 근데 임금 지급 대신을 쏙 빼고 그냥 단순한 채권 양도라면 그거는 유효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대신은 아니고요. 임금 지급을 대신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취소. 자,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단독의 의사표시고요. 명시, 묵시를 불문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 갑이 을과 계약을 했고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앞불사 계약 당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막바로 말소 청구를 해버렸어요. 취소는 안 하고 막바로 말소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소 청구 속에는 이미 취소의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 47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2번은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 무효가 된 걸 갑을이 추인할 수 있는가? 있다.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139조.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 후 그 취소한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양가로 2번. 취소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의해서는 다시 추인할 수는 없고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번에 일부 취소가 있는데요. 일부 취소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보면 쭉 읽어나가다 보면 5번째 줄에 특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워드만 기억합니다. 내용 안 나와요. 특약만 취소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특약만 취소 안 된다. 특약만 취소 안 된다. 일부 취소와 관련돼서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 특약, 요 내용 이해하시지 마세요. 내용 이해 안 나옵니다. 두 번째로 거기 양가로 2번 판례. 갑이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주고 소비대차 빌려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서 갑의 처, 병 이름으로 을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돈은 같이 유흥비로 썼어요. 갑이. 나중에 사기를 당한 사실을 한 을이 요거를 취소했습니다. 요거를. 이때 우리 판례 이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요 소비대차 계약 취소도 포함한 거다. 근저당권 설정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요것도 취소한 거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지만 요것도 취소한 거다. 그거 하나, 이것도 취소한 거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 취소율이다. 일부만 취소했지만 전부 취소를 인정. 두 번째로 이렇게 취소되었을 때 을은 갑으로부터 빌린 돈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요. 취소했으니까. 병은 근저당권 설정되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 을이 갑에게 돈 돌려주는 것과 병의 근저당권 말소는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다. 여기까지 두 가지를 양가로 2번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가 나왔네요. 별것 없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면 돼. 2번만 한번 봅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뭐냐 하면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한쪽은 이걸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고요. 한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둘 다 취소의 의사는 합치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강박도 없고 착오도 없어요. 그러면 취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당사자가 취소를 했지만 강박이라는 취소 사유, 착오라는 취소 사유가 없다면 취소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고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취소의 의사가 합치함에도 불구하고 강박이나 착오 같은 취소 사유가 없다면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률 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2번. 그 밑에 확인 지문이 기출,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관을 보겠습니다. 부관이라는 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 사실을 말하죠.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조건, 확실한 게 기한 그러죠. 조문이 주로 나오는데 판례 몇 가지는 체크하시면 돼요. 양가로 1번 조건 의사만 했지 표시 안 했다. 그럼 동기에 불과합니다.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주겠다. 그런데 생각은 시험에 붙으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험에 붙으면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고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가로 2번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기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자, 1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2월 1일부터 시기 2월 1일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런데 요게 시기인 거는 분명한데요. 이게 종기가 되려면 기한이어야 되는데 기한이 되려면 발생 여부가 확실해야 돼. 근데 임차인에게 매도가 확실해요?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불확실해요. 그럼 이건 기한이 아니에요. 기한이 아니면 종기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됐죠? 그 다음 이제 부관에서 어려운 게 판례가 한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 2번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판례를 좀 이해하고 문구를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요. 갑이 임대인이었고요. 임차인이었는데요. 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일단 집을 비운 상태야. 보증금을. 며칠 있다가 을이 갑을 찾아와서 도대체 보증금은 언제 돌려줄 거냐 그랬어요. 갑이 이렇게 각서를 써줬어요. 집이 임대가 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요렇게 각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을이 알았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자, 별도의 갑을 사이 계약이 있는 거죠. 이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언제? 집이 임대가 되면. 근데 이 집이 임대되면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하게 되면 집이 임대되면 돌려주고 임대가 안 되면 안 돌려주고. 반대 해석하면 그렇죠.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만약에 임대가 안 되고 매각이 됐거나 철거가 됐다 그러면 안 돌려줘도 되냐 말이죠. 아니죠. 지금 요 경우에는 요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경우예요.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경우라면 요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양가로 1번 부관이 붙어있는 집이 임대되면이라는 장래 사실이 붙어있는 계약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 집이 임대되면 요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임대가 안 되고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되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 그 보면 조건이고 그게 아니라 표시가 된 사실이 발생한 때, 즉 임대가 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 매각이나 철거가 된 때에도 꼭 이행을 해야 된다면 기한을 정한 거다. 이렇게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표시된 사실, 집이 임대, 이게 발생하든, 즉 임대가 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즉 매각이나 철거가 되든, 보증금은 꼭 돌려줘야 되든, 채무는 꼭 이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고 문구를 머릿속에 꼭 박으세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지든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불확정 기한. 그래서 양가로 2번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뭐다? 불확정 기한이다. 왜? 이거는 돌려줘야 될 채무에 대해서 이행기 변제기 이걸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기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해서 이미 돌려줘야 될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임대가 되면이라는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져 있을 때는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임대가 된 때,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매각이 된 때, 철거가 된 때 그것도 기한이 도래한 거니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승낙 같은 준법률 행위에도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채권을 팔아먹으면 채무자한테 알려줍니다. 야,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채권 팔아먹었어. 그럼 채무자는 알았어 라고 하겠죠. 그게 채권 양도에서의 채무자의 승낙입니다. 이런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죠. 이 준법률행위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원래 조건은 법률행위에 붙이는 거예요. 5번 약혼인물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반신행위, 특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판례 자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양가로 2번. 신의 측에 반하는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이렇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7번. 조건 성취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든 원칙적으로 장래효. 따라서 7번. 해제 조건부로 증여하고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됩니다.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유권은 되돌아오죠. 이럴 때 소급해서 되돌아오느냐, 장래를 향하여 되돌아오느냐? 장래를 향하여.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8번 입증 책임.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각과 을이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A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는데 을은 그냥 주기로 했지 않냐? 빨리 달라. 갑은 내가 언제 그냥 준다 그랬냐? 네가 26회 시험에 붙으면 준다 그랬지. 그래서 증여라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을은 그냥 법률행위를 주장하고 있고 갑은 정지조건부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요 갑이 정지조건부라는 것을 증명, 즉 아직 토지를 넘겨주기 싫은 사람,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지조건부 행위임을 증명. 그 양가로 1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정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직 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니까 그걸 저지하려는 사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 이 사람이 증명. 두 번째, 얘가 소송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을이 26회 시험에 붙으면 주는 계약이라는 걸 증명을 해요. 증명을 하면 법원은 을한테 물어볼 겁니다. 야, 갑이 너한테 토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시험에 붙으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붙었는데요 라고 주장하겠죠. 주장했으니까 증명해야죠. 자, 시험에 붙었다가 뭐예요? 조건 성취.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정지 조건부 행위라면 그 정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유효주장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입증. 이게 양가로 2번. 그래서 양가로 2번.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이 확정되었음,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입증. 됐죠? 밑에 기한에 뭐 불확정 기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좀 어렵고요. 거기에 보면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 기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후.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 기한이다. 기한이다.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거다. 이 조건 아닙니다. 언제 이전 등기를 필할지는 모르죠. 불확정 기한. 등기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전 등기 필이라고 등기관이 도장을 꾹 찍어줘요. 접수했는데 필 안 한 경우는 없죠. 다만 접수했지만 언제 필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하지만 언젠진 모른다.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 이 마지막 판례 어려운 거. 기한과 관련해서 각과 을사에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했어요. 할부 계약을 하면서 3회 이상 연체하면 을 기한이익 상실. 이렇게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면 기한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그런 할부 원금을 다 갚아야 돼요. 기한 도래 전에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보니까 이렇게 기한이 상실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갑은요 을에게 연체한 할부금에다가 연체이자를 붙여서 다달이 청구할 수도 있고 갑이 원금을 다 내놔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때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기한 이익이란 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니까 그걸 뺏는 것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고요.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그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니까 채권자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가 연체이자를 붙여서 다달이 할부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을에게 너 기한이익 상실됐다. 원금 다 내놔라. 라고 원금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 3회 연체했다 하더라도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하는 효력이 생기니까 이 채권자의 주장 또는 청구가 형성권의 의미를 갖게 되고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원칙이 형성권적 특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불러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주장 또는 청구해야만 기한이 도래한다. 이걸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갑과 을이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플러스 만약에 3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갑의 청구 없이 바로 기한 도래 라고 별도로 특약을 했다면 이때는 청구 없이 바로 기한이 도래하겠죠. 이걸 정지조건부 특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누굴 위한 거다? 채권자를 위한 거다.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특약을 함으로써 갑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갑의 청구 없이 바로 기한이 도래한다라고 특약을 함으로써 명백하게 정조건부 특약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뭐로 봐야 할 것이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 의미는 채권자가 주장해야만 기한이 도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과 관련된 판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조금 추상적이 어려워요. 다만 제가 조금 결론 요건 꼭 기억하셔야 했던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OX 문제를 살살 한번 풀어보세요. 내용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들이고 조금 추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추가해서 머릿속으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과 관련된 판례까지를 다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뭐 한다 그랬죠? 계약법 판례 보신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S였습니다.